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잼잼잼 반갑습니다. 아유, 요즘 저희 근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지. 사실, 우리가 근황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새학년 새학기에 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더라고. 그냥 막 달렸어요. 그냥 막 달렸어. 아니, 우리가 본론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거 신경을 안 썼네. 그렇죠. 그리고 뭐 애청자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본론 중심으로 좀 하려고 짤도 지금 날렸어요, 지금. 시간 줄이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도 사실은 안 하고 우리가 그랬구나. 저희가 지금 전체 방송 분량 때문에 짤도 날린 채 지금 아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근황 좀 잠깐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우리 조은쌤. 예, 반갑습니다. 조은쌤입니다. 예, 저는 그 3월 4일부터 지난 방송 때 한번 얘기했는데 어린이집을 저희 딸이 3살인데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과 동시에 저희 아내가 1년 반의 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일찍 출근하고 나면 제가 머리도 묶고 옷도 입혀가지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기도 하고 아침부터 되게 바쁩니다. 그리고 걔가 또 그런 거 있어요. 1시간 만에 와요. 뭐 2시간, 3시간 있는 게 아니고 돌아서면 지금 적응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갔다가 데려주고 돌아서서 데려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부모님들, 어머니들 진짜 힘들겠다. 그런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군요. 예. 육아의 힘듦을 이제 몸소 이제 실제로 사실 지난해부터 이제 애들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혼자서 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되게 힘듭니다, 이게 사실. 아니, 우리 그 나쁜 쌤은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학교 그만 가고 싶다 하더니 정말로 학교를 그만두셨다면서요? 네. 그럼 그만뒀지. 올해부터 학교 그만뒀지. 진짜. 갑자기, 나 의도치 않게, 나 학교 오지 말라는 거야. 학교 오지 말고 다른 데 가라는 거야. 진짜 그래서 섭섭할 뻔 했는데, 진짜 지금 엄청 섭섭해. 왜요? 네. 지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나쁜 쌤이 지금 파견을 나갔어요. 파견 근무 중인데, 이놈의 뭐 이래 공문도 많은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파견은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시에 퇴근하세요, 퇴근은? 퇴근은 지금 이제 거의 요즘에 한 10시? 이 정도 들으셨으면 대충 어디 파견 나가셨는지는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파견 나가기 전에 학교에 있을 때 그냥 오래 남아 있었잖아. 그렇죠. 그때는 내가 자의로서 그냥 내가 내 스케줄에 따라서 오래 남아 있은 거야. 그런데 여기는 안 남아 있으면 안 돼. 일이 안 끝나. 완전히 내 꼬봉이야, 꼬봉. 그것도 막내 꼬봉. 학교는 내가 부장이고 내 의지로 남아있는 거였지만, 여기는 눈치 보면서 남아있는 구조군요. 그리고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진짜,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지금 현재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파견은 가라고 한 거예요, 제가. 학교 고마운 줄 모르는 이런 교사들 말이죠. 가서 한번 뒤어봐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상한 쌤은요? 저는 정말 17년 만에 2학년 담임이 됐습니다. 2학년 담임이 6학년만 했잖아. 거의 저는 6학년 생활지도에 거의 이제 최적화되어 있었는데, 제가 2학년 담임이 돼가지고, 나름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학급 운영에 나름 그 노하우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고학년 학급 운영 그 노하우가요, 이 2학년짜리들 그냥 완전히 무용지물이더군요. 그렇죠. 요즘 제가 3월 초에 한 건 주요 주요 활동은요, 이제 우유 까주는 거. 야, 어려운 거 하네.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애들 뭐 이렇게, 뭐 달아주는 거,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면서. 아니, 또 애들이 좀 이뻐가지고, 그런 또 맛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두 분한테 좀 보여드려야지. 아유, 이게 2학년짜리 맡았더니 말이죠.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아이고야. 우리 2학년 여학생이. 그림도 그려줘? 아이고, 이거 나야, 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죠?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이게 그림 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림도 주는, 아유, 이런 예쁜. 아이고야. 참, 이거. 이 꼬맹이들하고 거의 뭐 이제 같은 수준으로 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겠는데 즐겁고 이렇게 뭐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2학년짜리가 30명이에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많네요. 너무 힘들어. 네, 30명이니까 환장하겠습니다. 자,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네. 야, 근데 너무 간결하고 진짜 심플하게 달렸던데. 네. 저희 이혜정 박사님 요거 홍보하는 요 사진에 댓글이 우리 김진혁 선생님이시죠? 김진혁 선생님이 최투더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다 이렇게 간결하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방송이 이혜정 소장님 나오시고 퀄리티가 처음부터 진짜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렇죠.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아니죠. 저희가 이혜정 소장님 퀄리티를 올려드린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뒤에 마지막 세 번째 이혜정 소장님 모시고 배움 토크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저희 3주에 걸쳐서 거의 교사 배움 토크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평가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솔루션으로 제시된 IB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편 나가고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랬나? 그렇죠. 두 분은 모르시죠? 저는 제주도에 있잖아요.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구나. 다행이네 그래도. 어디 한 지역이라도 뜨거우니까 다행이네. 뜨거운데 이게 뭐 구독자 수가 늘거나 이러지. 아니야, 우리 나이론 고사들은 숨어서 다 들으시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궁금증만 안겨드리고 그 다음에 막 속에서 부글부글 이건 뭐야 하는 마음만 생기게 해드리고 속 시원히 대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좋은 쌤이 막았어. 그렇지. 막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이혜정 소장님 모시고 그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혜정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각오하고 나오셨습니까? 뭐 지난번에 속 시원히 사이다성 답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말씀을 막으셔서 오늘 이제 아주 더 날카롭고 신랄한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막지 않겠습니다. 아유 참.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한다고 또 흔쾌히 또 나와주시고 해주시니까 저희 너무 감사할 따름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집어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으로 그 시스템 변화의 중심에 IB 그리고 심지어 일본이 먼저 도입했다는 기분 나빠. 우리가 기분 나빠 이것도. 왠지 싫어. 죄송합니다. 정치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 IB에 대해서 한번 쭉 들었는데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다들 뭐라고? 평가를 어디다 맡겨? 걔네들 영어? 이런 마음에 막 부글부글 생기셨을 겁니다. 기족학교잖아, 기족. IB 학교는 기족학교. 오늘 그런 질문들 한번 쏟아내 볼 텐데요. 네. 자, 누가 먼저 질문의 폼을 열어주실까요? 제가 좀 약한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 그러니까 약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제주도, 대구 이게 막 IB 도입하는 것에서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선생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IB는 국제학교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이걸 공교육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이게 로열티를 굉장히 많이 지불해야 되지 않냐. 뭐 채점 한 건당 뭐 100만 원이란 얘기도 100만 있고. 이거 돈지랄 아니면 돈지랄? 내가 하면 안 되나? 나 10만 원에 할게. 내 논술 10만 원에 형 영어가 안 되잖아, 영어가.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그 IB 하는 나라들이 뭐 불어나 영어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공교육에서 영어로 이게 수업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애들이 뭐 영어로 논술을 쓸 것도 아니고 이놈의 영어 진짜 영어 못한 놈들은 진짜 이게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게 영어로 하는 게 구현이 가능한가? 질문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IB 학교가 한 12개 학교 정도가 있는데요. 많아요? 예, 다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고 한 개만 이제 공교육 섹터에서 하는 거는 경기외고의 국제반 한 반. 이거 나머지는 다 이제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인데. 거봐. 다 귀족 학교라니까. 이게 다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 교사들을 채용하고 유지하고 그들을 연수시키고 이 진행하는 모든 비용을 학생에게 부담시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교육청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는 영어판이 아니라 한국어판 IB를 도입하라는 걸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지금 계속 협상을 해왔고 지난 2018년 1월부터 협상을 해왔고 IBO 본부하고요. IBO는 그 스위스의 법적인 오피스가 있고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실무 헤드쿼터가 있고 영국의 채점센터가 있고 아시아 태평양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교육감님들과 교육청의 대표들이 가고 또 이제 그 유럽 쪽에 있는 그 IBO의 그 회장단들이 와가지고 회담을 2018년 3월과 9월에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스카이프 영상회의로 정말 수백 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요. 그렇게 협상 작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계약을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국제 계약이다 보니까 법적인 그런 자문 같은 거를 양쪽에서 다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금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교육청에서 그걸 하나요? 그게 사실은 IBO에서 처음에 협상을 시작할 때 왜 니들은 교육부에서 안 하고 왜 교육청에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그런 거를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물론 교육부에서 이런 거를 시작을 주도를 하면은 되게 좋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일본은 모든 교육감이 다 임명직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육감이 선출직이고 그리고 안타까운 말이긴 하지만 뭐 그들도 다 알고 있는데 구글에 그 한국의 교육부 장관 평균 임기 치면은 1.2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타까운 말입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감은 어쨌건 재선할 수 있죠. 3선 할 수 있죠. 4년 임기 일단 개런티고 그다음에 이제 재선 3선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당수의 그 재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재정적인 독립성, 자율성, 전권을 교육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법의 초중등교육법 행정규칙에 고등학교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을 들여올 수 있다. 이때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이게 교육부에서 혹여하라고 해도 교육청이 싫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육 자치가 상당히 발달된 굉장히 보기 드문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청들하고 하는 게 그 정확한 권한을 가진 상대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맞다라고 하면서 설득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이렇게 협상을 하면 이제 또 100만 원씩 드는 게 맞아요? 비용 문제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서 공교육에서 도입하는 걸로는 학생한테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연간 한 학교당 약 10,000불, 조금 10,000불 뭐 왔다 갔다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0만 원 정도가 연간 어떻게 보면은 멤버십 피로 연회비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학교당
고등학교 한 학교당. 한 학교당. 그 고등학교 학교가. 한 학교당 그 디플로마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그게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가 한 학교당 연간 10,000불 정도의 연회비를 내는 것이 IBO에 내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비용이 전부고요. 고등학교는 마지막에 이제 대입 시험을 보는 비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도 수능 시험을 보고 내신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수능을 채점하기 위해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1년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을 문제를 출제하고 그다음에 시행하고 채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논술이나 면접이나 입학사정 이런 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해당되는 비용인 거죠.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고 운영하고 시험을 채점하고 또 재채점하고 교차채점하고 그렇게 하는 총 비용이 1인당 6과목 전체를 다 하고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다 했을 경우 약 9만 엔, 일본은 9만 엔이라고 하는데 그게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긴 한데 그게 맞긴 맞네요. 그거는 초중고등학교 통틀어서 한 번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험 비용이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통틀어서 들어가는 그 시험 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상급식 비용보다 훨씬 사실은 적은 거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통틀어서 한 번인 거고 그리고 그 비용을 학생에게 지금 부담하는 경우는 아마 뭐 사립학교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적어도 교육청에서 시범학교로 공립으로 추천하고 있는 곳은 그거는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지금 학생들은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지금 가는 걸로 그래서 학생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급식도 교복도 전부 다 지원돼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교사 연수가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IBO랑 같이 교사 연수를 하더라도 그 돈이 우리 교사들한테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량 강화가 돼서 교사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 채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건 우리 교사들한테 남는 거기 때문에 이게 IBO에 지출하는 돈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원 연수 비용이 다 책정이 교육청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비용을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무슨 IB 비용이다, 뭐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교육청들에서 다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걸 추진을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저 1라운드 잘 방어하셨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막아보세요. 네. 많은 선생님들에게 질문하신 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했던 질문. 결국에는 또 외국 것도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외국 따라가는 거 아니냐. 사대주의 아니냐. 교육의 사대주의. 거기다가 난 더 기분 나쁜 게 일본이 먼저 했어. 일본이 일본 한 거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서구 유럽 따라가고 일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그거 아닙니까? 교육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이 근대화 때 어차피 서양에서 수입된 거 아닙니까?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너무 우리가 언제 물리, 화학, 생물이 있었습니까? 언제 이런 교과목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은 조선시대에는 배우지 않았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입을 한다는 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물건을 수입한다. 그러면 그게 외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성립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시스템과 실천을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사실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대 교육을 수입한 거 맞지만 그리고 일제시대 때 사실은 이게 들어온 것도 맞지만 사실 그런 걸로 치면 교육의 사대주의는 저는 이게 지금 현재의 공교육이 훨씬 더 사대주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식민지 시대 때 들어온 교육이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런 교육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 암기 교육하고 아니요. 암기 교육은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너무나 훌륭하셔서 뭐 28자만 익히면 읽고 쓸 줄 아는 게 됐기 때문에 글자를 익히는데 그렇게 암기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기억 니은데 이건 다 암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자는 1000자가 넘는 거예요. 우리는 28자만 하면 되는 걸. 그래서 처음에 리터러시만 암기일 뿐 그거를 이제 도구를 다 익히잖아요.
그 알파벳을 다 익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는 거는 생각하는 거를 질문을 했어요. 세종 때 조선시대 과거 시험 문제 보면은 노비도 하늘이 내린 똑같은 인간인데 그토록 대대로 천한 일을 해서 되겠는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세종답네. 명종 때 시험 문제는 교육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게 과거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바칼로레아보다 더 바칼로레아적인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그게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진 않았죠. 모든 그렇죠. 전 국민이 본 건 아니죠. 양반만 봤겠죠. 그러나 어쨌건 그런 시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힘을 못 기르게 만드는 교육은 저는 식민지 시대부터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 생각이 아닌 정해진 생각을 꼭 배우게 하고 교사도 내가 교육 내용과 진도와 평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실상 누군가 정한, 국가에서 정한 혹은 중앙에서 정한 그걸 따르게 하는 것도 일제시대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그 식민지 사대주의가 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외부에서 만약에 아이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 자체가 동학혁명이 일본의 조선 병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동의하느냐. 이걸 2시간 동안 쓸 수 있는 논리력을 우리 수업에서 길러줬다라고 하면 우리 학생이 그걸 2시간을 쓸 수 있었다 하면 그거 왜 죄입니까? 또 이렇게 나오니까 또,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잘 막았어요. 두 번째 잘 막았어요. 좋습니다. 다음, 한번 가보죠. 네. 역시 이상한 쌤, 질문 그렇습니다. 예. 왜 우리가 일본 따라하나, 사대주의 아니냐, 이런 질문에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결국은 IB에 들어오고 나서, 이름 붙이면 KB? 코리아 바칼로레아? 네. 라는 형태로 로드맵을 짜고 계시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가? 저는 궁극적으로 아이비를 전국적으로 도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극구 반대합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아이비를 전국적으로 도배한다는 의도가 있으면 저는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왜요? 그렇게 좋다 해놓고? 궁극적으로 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국형 바칼로레아식의 이걸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수능과 내신 전체의 평가 패러다임을 바칼로레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집어넣기만 하는 걸 넘어서 꺼내는 식으로 선진화시키는 거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당장 할 수 없으니 한 10년, 15년 이렇게 긴 호흡으로 플랜을 짜가지고 하자.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냥은 못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 그러니까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안 됐고 그리고 개별 교사 수준에서는 도저히 국가에서 주도하는 대입을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거는 대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미미하긴 거긴 하지만 대입을 지금 투트랙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비를 이용해서도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수능을 위해서도 그렇죠. 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긴 호흡으로 근데 일단 투트랙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아무리 아이비를 한 사람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시대적인 경쟁력이 있다면 결국은 이제 기존의 수능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이게 균열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고요. 악용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네. 근데 10여 년에 걸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걸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롤모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롤모델로 시범적으로 일부 몇 개만 아이비를 인증 학교를 도입을 해보자. 그러니까 IBO를 사용해서 지렛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코리아 바칼로레아를 만들자. 그리고 저는 IBO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나은 것도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동안 이제 300개 학교, 200개 학교에다가 이 IB를 들여온다는 것이 200개 학교에서 이 아이비를 인증받게 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제2비로 가겠다는 그런 건가요? 일본이 2017년 문부과학성에서 나온 문건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아이비를 도입하는가? 공교육에.
초중고 공교육의 롤모델 형성을 위하여라고가 첫 번째 목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초중고등학교가 35,000개가 있고 네. 시도교육청이 47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 아이비를 200개 정도 도입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거는 이게 개수로 보면은 그 각 시도교육청 권역별로 한두 세트 정도의 시범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지 35,000개를 전부 다 아이비 학교로 만들겠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시범학교가 아닌 학교의 일파만파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결국은 공교육의 체질 개선을 하겠다. 이게 일본의 목표인 거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능을 바꾼다, 내신을 바꾼다, 객관식 상대평가, 이 줄 세우기를 바꾼다, 이거 누구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정말 대통령도 저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국가 전체의 국민들이 인식이 확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험이 필요한데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생길 때 폰이라도 만들어 보려면 일단 벤츠를 갖고 와서 해체 분석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폰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형 바칼로레를 만들려면 일단 아이비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그거 가지고 와서 해체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더 거기서 장단점을 취해서 이제 더 나은 한국형 바칼로레를 만드는 쪽으로. 벤츠에 가서 보고 오는 것만으로 안 됩니까? 물건이면 보고 오는 것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기술은 가지고 와서 해체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은 실천이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 하나의 번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시험 문제가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과 교육 행정과 교육 철학과 교사 연수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토탈 패키지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패러다임을 통째로 가져오는. 그러면 계약을 하면은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이비오에서? 네, 그렇죠. 한국어판을 만든다는 거는 아이비 영어판과 동일한 종류의 질적 수준으로 전 세계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아이비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만들기 전에는 우리는 IBO의 시스템을 배우는 거. 그래서 IBO가 일단 퀄리티 컨트롤의 주도권을 일단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거 세 번째 질문도 이거 막 폰이 비유 들어가면서 지금 막 잘 막았어 지금 보니까. 아니 근데 나쁘세 센 거랑 알려줘 빨리. 아니 나는 근데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사실 우리가 외국의 수많은 진짜 좋은 제도를 많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뭐 열린 학교. 그렇죠. 그래갖고 아들 머리를 다 열어버렸잖아. 그럼 완전히 자유롭게 그냥. 거기다가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스위스에 독일 애들 그리 잘 나가는 좋다는 NCS 도제 이랬는데 지금 특성화고 난리거든. 아니 이것도 똑같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만 외국 그 좋은 제도가 들어오면 다 엉망이 되더라고. 사실은 우리가 덴마크에서 보고 왔던 애프터스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니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가 돼버렸어.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수능도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어쨌건 왜곡돼서 수능의 창시자인 박도순 교수님께서도 수능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희한하게 한국화되면서 왜곡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래도 아이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하고 있는 게 아이비는 그 제도나 개념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IBO 본부에서 인증을 한 학교만이 IB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BO 이게 인증하는 기간이 한 학교당 보통 한 거의 2년여 남짓이 걸리는데 그동안 선생님들도 바뀌고 체제도 바뀌고 평가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게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여러 가지 한국의 여러 가지 병폐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IB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간다. 그럼 인증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인증이 안 되면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를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보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인증팀이 와서 모든 선생님들의 수업을 다 참관하고 모든 선생님의 그 채점한 거 있잖아요. 애들 내신 채점한 거, 과제 채점한 거 다 확인하고 그러고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증을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기분 나쁜데? 약간? 그래서 검사받는 것 같아서? 그만큼 어떤 그 IBO의 철학과 이런 것이 안 되고 왜곡될 여지가 상당히 이제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인증이 된 학교만이 이걸 운영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일단은 시스템을 벤치를 그대로 들여오는 것이 일단은 가능한 상황인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거네요. 우리가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에 보니까 너무 괜찮아. 괜찮으니까 들여오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중학교 1학년 자유학교제를 만들어버렸어. 그러면은 덴마크 그 본부에서 이거 안 돼. 딱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요때 얘네들이 1년 쉬는 그 학교로 만들어야 돼.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본래 취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덴마크의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중간중간에 수업이나 교사들 차원에서 아무리 들여와도 결국은 대입이 맞고 있고 그렇죠. 입시 체제가 맞고 있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도로아 미타불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노력들이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아이비는 대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던 것들을 하나도 안 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질관리가 IBO에서 하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만약에 IBO에서 질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럼 검증되지 않은 거니까 대학 대입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입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지금 막 우리 지금 약해 지금. 우리 던지는 거 다 맞고 있어. 야, 좀 잘 좀 해봐 좀. 예, 제가 하나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게임 같은데요. 예. IB가 결국은 평가 형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하면 논술형 평가인데, 경기도 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이게 혁신학교가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학교에서도 객관식 평가는 줄이고, 서술형, 논술형 형태의 평가로 많이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혁신학교에서 평가하는 것과, 그러면 IB에서 논술 형태로 평가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우리나라에서 혁신학교 모임이, 운동이 이렇게 탑다운이 아닌 이렇게 교사들 바텀업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저는 세계적으로 유의미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그게 너무 교사들이 역풍을 거스르면서 힘들게 가야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대입 체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는 교사별 평가권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에는 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교사별 평가권 없고 고교 학점제도 안 되고 절대 평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학년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고 혁신학교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는 이제 학부모들이 초등학교에 마저도 헬리오시티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취지 좋은 거 알겠는데 대입이 불리하다. 이러니까 이제 이 대입을 깨지 않고서는 혁신학교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너무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혁신학교가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역풍을 맞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교사 개인기 디펜던트 의존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훌륭하신 혁신학교 교사 선생님이 빠지면 그 학교가 이상하게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IB는 이게 시스템과 체제로 가기 때문에 어느 한 교사가 빠진다고 해서 무너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뼈를 깎는 노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과 환경에 의해서 유지되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역풍이 아닌 순풍을 맞으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차원으로 지금 IB를 도입을 하자는 거고요.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IB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혁신학교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업그레이드형 혁신학교를 위한 완성형 모델로 이게 정말 도구로 전략적 도구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니 근데 요거는 좀 아마 답변하시기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하나 센 거 날릴게. 방금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 우리 혁신학교 선생님 약간 빈정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혁신학교는 말이죠. 그렇게 해도 혁신학교 대비반이라는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 IB는 말이죠. 벌써부터 IB 대비반. 그렇지. IB 형태의 무슨 학원. 이런 사교육 시장이 벌써 생겨나고 있어요. 벌써. 이거는 소장님 혹시 사교육 시장하고 약간 커넥팅 요거 아니 우리나라는 스카이캐슬 봤잖아. 사교육하고 이게 얼마나 난립니까? 그렇지. 이거 아이비고 이거 사교육 시장 벌써 이거 형성되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정말 궁금한 게요. 네. 진짜 아이비를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교육 교사가 우리나라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거는 사교육 시장이 열렸다고 하는데 어느 사교육? 그러니까 대치동. 그러니까 다 카더라 통신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물어보면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다닐 때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아이비 대비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학원들은 전부 영어권 아이비. 그러니까 영어권은 근데 아이비만 있는 게 아니라 AP도 있고 A레벨도 있고 여러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네네. 그 영어권 커리큘럼을 대비하는 사교육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영어를 못해서예요. 그런 사교육 시장은 이미 많이 있고 SAT 학원도 얼마나 널리고 강남에 가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교육청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한국어판 아이비잖아요. 아이비는 사교육 근절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교육의 지형 변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자체가 뭐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시오. 뭐 동학혁명이 일본의 네네. 조선병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널 얼마나 동의하느냐. 이런 게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출문제면 기출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2시간 동안 쓰는 거라면 처음에 초고를 쓸 때 한 2, 3일 걸리잖아요. 그러고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요. 처음에 한 5등급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피드백을 막 해서 보내줘요. 너 다시 써라. 그러면 얘가 막 다시 써요. 피드백을 반영해서. 그래서 다시 보내면 이제 4등급 됐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다시 피드백을 해서 보내줘요. 그럼 얘가 다시 써요. 이거 왔다 갔다 핑퐁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몇 주 걸립니다. 하나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런 종류의 기출문제가 한 시험에 보통 10몇 개에서 30개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중에서 골라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출문제가 1년에 2번 시험 본 게 50년 누적돼 있는 게 IB 시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누구도 전 세계에서 어느 한 사람도 기출문제를 다 풀고 시험 본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기출문제를 다 풀고 시험 볼 수도 없고 시험 볼 필요도 없고 그런 시스템이라면 문제집 시장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학습지 시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능력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필요가 없는 거죠. 기출문제를 다 못 풀고 기출문제는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면 되니까 굳이 다른 종류의 문제집 시장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이미 기출문제만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또 하나는 그런 문제집 그러면 이제 단순 반복 문제풀이 학원과 학습지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교육은 변종을 하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변종을 하더라도 책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 자체가 이게 굉장히 교사 밀착형 평가예요. 지금 현재 강남에는 뭐 A 중학교 내신반, B 고등학교 내신반 다 그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고서 그 내신반을 다니면 성적이 높아지는 구조로 이상하게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학원들에서는 그 교사의 출제 경향을 몇 년을 분석을 해가지고 예상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왜 공교육에서는 사교육에서 예측 가능한 시험 문제를 낼까요? 근데 아니, 그렇게까지 하게 되기까지는 다 똑같이 내야 되는. 아니 우리 선생님들도 왜냐하면 내신 등급을 매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등급을 매겨야 되고 그다음에 교사별 평가권이 주어지지 않고 1, 2, 3번 선생님과 4, 5, 6번 선생님과 7, 8번 선생님이 똑같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내야 되는 그 획일화된 공교육 시스템이 사교육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가능하게 해서 비즈니스가 되게 하는 겁니다. 돈이 되니까 사교육이 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을 가르칠 때 1, 2, 3반 선생님은 난중일기로 가르치고 4, 5, 6반 선생님은 징비록으로 가르치고 7, 8, 9반 선생님은 조선왕조 실력으로 가르치면 그런데 시험 문제 외부평가 조선왕조 실력이 나와버리면 어떡해? 아니지.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전쟁들 끝난 후에 평화합의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관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험 문제가 이런 거면 교재가 뭘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그다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또 그초야 너는 옆에서 좋은 셈이니까 그초 지금 뭐 아니라 좋은 셈 말이죠. 다 맞대. 그렇게 되면 학원에서는 도대체 교재들도 다 다르고 시험 문제도 예측할 수 없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강남에서 책 읽고 토론하는 건 전부 아이비 대비반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이비 사교육이므로 그러므로 아이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논리에 어폐가 있는 거 논술 선생님 아시겠죠? 논술 선생님. 그래서 사교육이 근절책은 아니지만 이거는 사교육의 지형 변화는 불가피한 거고 그리고 그 사교육이
뭐라 그래야 되나, 예전에 그 어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좋은 사교육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사교육으로 변할 수도 있더라? 있을 수 있다? 저는 공교육에서 뭐 사교육에서 창의교육이 안 된다 욕을 할 게 아니라, 그거는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받아야지 고득점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 그런 평가를 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공교육에서 자체가 생각을 꺼내는 쪽으로 시험 문제가 바뀌면 사교육도 그런 쪽으로 바뀌겠죠. 아니, 사교육을 받아갖고 생각을 더 잘 꺼낼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돈 없어서 사교육 못 받은 애들은 잘 못 꺼내고 이러면 또 변질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우리는 내신반, 지금 기말고사 내신반을 딱 다녀서 내신하고 그렇게 네, 이제 내신의 효과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책 읽고 토론하는 거는 약간 보약 같은, 만약에 사교육을 받아도 보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딱 즉방인 효과는 좀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긴급한데 그 학원을 다녀서 점수를 올리는 게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사교육은 사실은 어렵겠죠. 다만 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비 같은 경우도 수학도 벡터, 적분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 너머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이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강 들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특별히 어떤 그 부분만 딱 그 과외를 받거나 일시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벡터나 적분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느냐가 평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이렇게 계속 토론하고 애들하고 토론하고 집에서 과제하고 이러는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원에서 일일이 다 그거를 하기에는 일단 규모의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내신 돈이 반, 안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획일화되지 않은 부분은 규모의 경제성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예, 저는 듣다가 보면 이게 뭐 다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맞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참나 이거 참나. 장난하나 지금. 저희 잘하고 있는 딸도 아직 뭐 3살이긴 하지만 자, 그 아이비 교육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막 꺼집어내주고 싶어.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저는 학교에서 좋은 쌤이니까 예스맨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업무가 오면 다 내가 하겠다. 막 하고 뭐 이것도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아니 코디 맨날 짜렇게 해놓는데 앉아하면서.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또 다른 교사의 부담감,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논술형 객관식은 그냥 동그라미 막 치거나 아니면 기계로 넣어서 그냥 딱 빼면 되는데, 이게 논술형 평가하면 피드백도 해줘야 되고, 피드백 그렇죠. 첨삭도 해줘야 되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럼 결국은 교사의 부담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일도 많은데 이거 또 일도 하면 결국은 교사가 번아웃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장님, 저도 저희 아이가 아이비 교육,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비 교육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비 같은, 꼭 아이비 교육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끄집어내는 교육을, 꺼내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학부모 입장이 아닌 교사 입장에서는, 아까 하신 질문들, 나도 못 쓰겠어. 나도 답변 못 쓰겠어. 나 2시간 동안 못 쓰겠어, 나도. 근데 어떻게 가르쳐? 아니, 내가 대학에서 애들 이제 몇 명 돼도 왔는데 그거 첨삭하다 보면 진짜 반나절, 하루, 와, 장난 아니야. 그렇죠. 또 다른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 교육이 가능하려면 이게 시험 문제만 들여오는 게 아니고요. 네. 아이비가 도입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아이비 그런 시험을 풀 수 있고 그런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끔 수업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고, 그런 수업이 가능하게끔 교사가 아이들한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쓸 수 있게끔 업무 구조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고, 그런 업무 구조가 가능하게끔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관리, 공문 지침, 행정 업무 이런 거에 대한 거버넌스도 바뀐다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채점되고 평가되고 돌아가고 운영되고 실행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너무 이상적이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지금 얼마나 바쁜지 지금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이비는 지금 기존에 하던 업무를 다 그대로 하고 플러스 엑스트라로 이걸 더 하세요. 라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고요. 거고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상당 부분을 안 하고 아이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교육청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사들의 업무 구조가 IB 교사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안 널널해요. 네. 근데 대다수의 시간을 90% 이상의 시간을 학생의 피드백과 학생에 대한 수업 설계와 아무튼 애들 티칭의 그렇죠. 시간을 대부분을 쓰고요. 우리는 대다수의 시간을 행정 잡무에 씁니다. 근데 교사의 본질은 행정 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티칭에 진짜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게 교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모릅니까, 소장님? 그거 아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게 구조화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감 자체가 없어요. 그쵸. 대한민국은 연간 10,000건 이상의 공문을 주고받는 나라인데 네. 핀란드는 연간 학교에서 교사가 처리하는 게 5건 미만이래요. 그러면은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걸 줄이는 거는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리의 모든 업무가 다 바뀌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범학교로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거버넌스 구조를 바꿔야지만 이런 교육이 가능한가에 대한 모델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행정 업무는 이런 교장 이런 경우는 상당히 교장 선생님들이 행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도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다른 종류의 행정사 보조 인력을 다시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교사가 기존에 해야만 했던 많은 행정 업무를 좀 그 면제해주는 혹은 이렇게 피해주는 그렇게 하는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은 교사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어떤 범주 이런 안이 나올 거고 그거를 일반 학교에 이제 고려를 하자. 이런, 여기서 롤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럭셔리가 아니고요. 교육의 본질에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학교는 럭셔리하게 만들고 아이들 안전을 위한 실험실에 스프링클러는 없어요. 학교는 굉장히 럭셔리하게 만드는데 근데 애들의 너무나 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은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IB 같은 경우는 시설의 럭셔리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한 반에 몇 명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규정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럭셔리한 학교를 보고 와서 국제학교나 이런 데를 보고 와서 우리가 저런 럭셔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학교가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굉장히 낙후된 저소득층이 다니는 낙후된 소외된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IB를 할 수가 있거든요. IB는 그냥 교육의 본질에 중요한 그런 규정만 있을 뿐 이런 막 극사치스러운 럭셔리 규정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학교는 어느 정도의 규정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건물 같은 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근데 대부분 비슷하게 교도소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교도소는 평당 850만 원인데 학교는 평당 550만 원으로 지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철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 철이 교도소는. 아니 그만큼 교도소보다도 비용이 적게 들어갈 만큼 우리가 학교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시설 면에서도 행정 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인지에 대한 롤모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IB를 계약해서 IB를 들여온다는 의미가 벤츠를 사오는 수준이 아니라 벤츠 생산 라인을 지금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완전. 그뿐이 아니라 벤츠 같은 거를 만드는 기술력을 양성하려면 어떤 문화 환경 기반 프로그램이 필요한가까지. 근데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IB라는 평가 시스템이 들어오고 그 수업 시스템 들어오고 교사 연수를 받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교 문화와 업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IBO에서 교육청 보고 학교 교사 업무 이렇게 하세요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제도가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인데 공교육 교사들은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이 IB 수업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IB 수업의 질 관리가 잘 안 되고 근데 사교육 사람들은 시간이 오로지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소스를 빼오고 막 배워오고 뭐 그게 뭐 야매로 하든 뭘로 하든 그래서 그걸 깊게 파가지고 결국에는 정말 제대로 된 IB 교육은 사교육 시장 더 잘해버리는 사실은 이건 IB만 전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두려워요.
IB에서 기존에 하던 공문 업무 다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홀하게 되면 일단 인증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증이 안 나오면 IB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IB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취지가 무색해지겠죠? 인증이 안 나오면 IB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IB 교육을 도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인증학교를 만들겠다는 거고 인증을 받겠다는 얘기는 2년 동안 해도 인증이 안 나옵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인증 계약을 했다고 무조건 그럼요. 인증 보류되는 학교 되게 많습니다. 네, 보류되면 이걸 개선할 때까지 연장합니다. 그러면 2년 6개월 걸리고 3년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인증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KB 개발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IB는 부분을 들여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목만 들여오겠다. 내지는 바퀴만 사오겠다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다 들여오거나 아니면 말거나입니다. all or nothing입니다. 참 대단하다.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뭐 핀란드 교육 전문가의 뭐 정도상 박사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뭐 교육 수입할 수 없어. 스위스도 공교육에선 IB 안 한다. 국내 공교육의 국제학교용 교육과정을 왜 도입하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사실 스위스에 그거 있다면서요. IBO 있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 우리가 굳이 뭐 돈 들이 가지고 도입하는 게 맞느냐. 한 학교에 막 1,000만 원씩 내가면서.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진짜 장난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진짜 팩트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BO 홈페이지에 가면은 각 검색별로 나라를 검색하면 그 학교에 몇 개의 IB 학교가 있으며 그 중에서 공립과 사립이 몇 개씩 있는지가 다 검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검색한 바에 의하면 스위스에는 53개의 IB 학교가 있고요. 그 중에 7개가 그 공교육입니다. 공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건 우리나라는 0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위스에서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도입된 겁니다. 근데 왜 스위스에서 공교육에서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지 팩트가 아닙니다. 그냥 방송을 내 생각이 아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그냥 ibo.org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정도상 목사님 참고하십시오. 이건 너무 갑자기 뻘쭘하네. 박사님 걸 좀 인용했는데도 안 되네. 들어보면서 이 IB의 어떤 저는 느낌이 전도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토록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시고 누구도 등 떠밀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 이거 하시오. 이거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온갖 반론 들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그렇죠. 막 비난도 많이 쏟아지고 이걸 하고 IBO하고 제주도교육청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이거 뭐 쉬운 작업도 아니잖아요. 국가 대 어떤 국가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 이렇게 추진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저도 이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녹화 방송에서 얘기하면 꼭 커트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국내 최초입니까? 커트 안 시키면 저희 커트 안 시키겠습니다. 그냥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교육이 이대로 가다가 보면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과장되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어떤 종류의 능력을 가진 생각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느냐가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사실은 해결책도 원인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구한말 때 너무나 어려운 시절에 지식인들은 결국은 계몽운동을 시작하고 교육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때 시대를 우리가 조금 개화가 되긴 했죠. 근대화 되긴 했지만 늦게 했고 그 늦게 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다른 어떤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시대 또 다른 쓰나미가 이렇게 닥치고 있는데 늦게 해서 그래서 또다시 나라를 잃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절박함?
그래서 정말로 저는 진짜 교육이 안 바뀌면은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은 너무 세니까 다른 말로 다시 애둘러서 표현해달라고 항상 이렇게 커트를 시키고 NG를 내시더라고요. 정말 그게 진짜인데, 그러니까 과장된 표현이 전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진짜 논문을 제가 몇십 편을 더 쓰고 죽는 것보다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데 거대한 이런 타이타닉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데 일조를 하고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영광스러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가 같은 나라 구하시겠는데 잘. 아니 근데 정말 진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집어넣는 수업을 막 받던 애들이 꺼내는 수업을 받으면서 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눈빛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석 같은 원석 같은 애들을 우리 공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다 자식들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잖아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거를 멈출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계에 많이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 해결책에 대한 대안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는데 제가 보기에 아이비가 도입이 돼서 이 모델을 더 발전시켜서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만드는 식으로 간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지난 100년 동안 너무나 눈부신 발전을 해왔듯이 앞으로 또 우리 다시는 나라를 잃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시작점이 듭니다. 쌤입니다. 참 근데 여전히 근데 아마 방송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아니 우리 스스로 그거 이뤄낼 수 있지 왜 꼭 또 외국 거 해야 되냐 이런 생각 아마 안 하시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 궁금한 게 뭐냐면 IBO 쪽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IBO는 일단 말씀드렸듯이 스위스에 본부가 있고 실무 헤드쿼터가 네덜란드에 있고 채점 센터가 영국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어도 대부분의 의사결정자들이 다 유럽 기반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어판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주나 수출도 엄청 하고, 세계에서 지금 경제대국인데. 걔네들 대부분 삼성 폰 써. 근데 이게 아이비가 영어판, 불어판, 스페인어판이 있는데, 근데 최초로 그 3개 공식 언어 외에 최초로 만들어진 게 독일어판이에요. 근데 그 독일어판을 만들 때 아무도, 어떠한 교사도 독일어로 연수시키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렇지, 독일 교사들은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연수를 하거나 채점관을 양성하거나 할 때 그냥 영어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완전히 채점관 양성이나 연수나 이런 모든 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되는 사례는 일본이 최초였어요. 근데 일본어로 일본 영어 못해. 번역이 되니까 중국어 쪽하고 아랍어 쪽이 막 반발을 했대요. 왜냐면 그쪽에 인구가 더 많은데. 왜 일본을 해주냐.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후순위가 이제 중국어나 아랍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이 딱 나타나서 해달라고 하는데 한국어는 언어의 확장성이 없어요.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안 써요. 그리고 우리는 인구도 일본보다 엄청 적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국가에서 하는 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관심이 없었고요. 뭐지? 막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 어려운 거를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하신 거예요? 도우신 거예요? 아니, 여러 교육청하고 같이 한 건데요. 이게 전혀 관심이. 겸손하시네, 그래도. 다행이네.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일본하고 해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이제 또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해보니까 그냥 골치 아프다. 그냥 영어 불어 스페인어판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던 것처럼 그냥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운영이 되고 확장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게다가 그 IBO가 유네스코나 OECD처럼
그런 그 영리가 아닌 비영리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준다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대해서 전혀 사실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냥 뭐 할 생각 없다. 그냥 요청이 와도 적당히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고사를 하겠다. 이렇게 사실 입장을 정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더 기분 나빠. 더 기분 나빠. 그런데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그러니까 2018년 1월에 처음에, 제주교육청에서 한국어판 만드는 것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자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게 2018년 1월이었고요. 네. 2018년 3월에 제주교육청, 대구교육청, 충남교육청에서 완전 자발적으로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는데 30명이나 되는 대표단이 자발적으로 꾸려졌어요. 그래서 3월 말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IB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어요. 저는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 구한말 신사유람단 같아요. 아무도 기획하지 않았는데 완전 자발적으로 교육청들에서 새로운 교육을 배워보겠다라고 IB 글로벌 컨퍼런스를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제주 교육감과 충남 교육감님들까지 가셨어요. 이렇게 가시니까 외교성 출장 아니야 이거? 이렇게 가시니까 저는 너무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래서 IBO에서 우리 한국어판 만드는 것에 대한 거를 좀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회장단하고 회담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작년 2018년 3월 말에 싱가포르에서 회장단하고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교육감님들이 열정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한국은 교육부 일본은 전부 다 교육부 임명직이지만 교육감들이 한국은 선출직이고 재량권이 이만큼 있고 법적으로 권한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대입도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이 많아서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이제 가능한 것을 설득을 하고 꼭 이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결정 난 게 그러면 5월 달에 열리는 이사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의제로. 그거였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게 이제 작년 8월 5월이었던 거예요? 2018년 5월이에요. 근데 그 5월에 이제 유럽에서 제네바에서 이사회가 열리는데 18명의 이사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한국 쪽은 전혀 연줄이 전혀 없는 그런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의사회에서 상정이 되면 이걸 왜 하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랑 북미 정상회담 그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그 뉴스가 거의 헤드라인으로 다 도배가 되는. 그래서 노스 코리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런 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쪽에서 한국 쪽에서 그 이사들한테 어필을 하기를 당신네들이 이 IB에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세계 평화 아니냐. 그런데 작금의 평화는 세계 평화는 한반도에서 시작하지 않겠냐. 이런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그런 인식을 가진 인재의 양성을 하는 그런 교육의 씨앗을 한반도에 뿌린다면 당신네들은 세계 평화에 역사적인 기여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사들을 어필을 했고 뭐 그게 어떤 팩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사회의 결정이 그러면은 여름 동안 7, 8, 9월 동안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이게 도입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타당성 검토를 했고요. 그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요구한 데이터가 그러면 한국의 대학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15개 대학을 전부 다 입학처를 연락을 해서 IBO에 이런 데이터를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IB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어판 IB가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그걸 다 조사를 했고 대부분 다 너무나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IBO에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전달을 했고 그러고 나서 9월 말에 이제 제주교육감님하고 대구교육감님하고 같이 싱가포르에 가서 저쪽에 회장단 이사단들하고 또 이제 또 최종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IBO의 채점관은 어떻게 양성하고 한국의 교사들은 어떻게 연수를 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디테일을 좀 논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느 과목부터 한국어화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 논의하고 이런 어떤 그리고 법적으로는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 그런 조항 검토, 협력 각서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계약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야, 이건 뭐 아니 우리 방송이 어떻게 보면 지금 IB를 그 모든 사람들 알리는 네. 좀 역사적인 방송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니 우리 깔라고 모였는데 이렇게 됐네요. 네. 좋습니다. 참 이거 말이죠. 제가 지금 금방 생각난 건데 제 생각에는요. 그 IBO하고 최종 계약 이후에 소장님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지. 모셔가지고 계약 이후에 한국어판이 어떻게 개발되고 그것이 우리 공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는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뭐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또 발 빼시네. 아니요. 아니 발 담그셨으면 8회, 9회, 10회까지 가셔야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영어 원하시면 와야 되지 않을까. 정신계약. 정신계약. 소장님 아마 그때는요. 더 엄청난 반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도 호락호락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이거 IB 그리고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3일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편수 듣다 보니까 사실은 워낙 이슈여서 좀 이거 다루고 지나가자. 다뤄야겠다.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이건 뭐 장난 아니네요. 네. 그러면 지금 3월 지금 우리가 3주인데 계약이 언제 성사될지 모르니까 언제쯤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예상은 이제 3월 24, 25, 26일이 홍콩에서 IB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그때 이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런 협정식을 체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를 예측?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문에다가 방송 빵빵 틀어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제주도에서는 또 반대 여론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은 뭐 혁신학교를 뽑을 때부터 IB를 하겠다는 학교를 혁신학교를 이렇게 뽑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다 무산됐어요.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럼 한원학교 없겠네 제주도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뭐 계약만 하고 학교 한 개도 없으면 뭐 계약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요거는 저희가 계약이 언제 성사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된다면은 저희가 소장님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데뷔까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눈치 봤어요 지금 방금 제가 소장님 눈치 봤어요. 좋습니다. 3주 동안 진짜 IB 특집 이거 네네. 만만치 않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IB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요. 양이 많네요. 네.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우리 이혜정 소장님 모시고 대한민국 평가에 대해서 또 IB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좀 생소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이 굉장히 크고 또 굉장히 정교하고 이것이 정말 한국 교육의 체제 개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또 기대와 의문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한 분 한 분 우리 소감 한번 듣고 마지막으로 이혜정 소장님 다음 방송을 또 기대하면서 소감 듣고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소장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던 조은쌤. 저는 이 방송 들으면서 저희가 계속 교육 정책 방송하면서 대입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는데 그렇죠. 그 대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또 다른 해답이 이 IB의 도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입이 개선이 안 되니까 그 뒤에 다른 논의가 교육의 혁신의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 건데 이 IB가 그런 교육의 혁신에 물꼬를 트고 이렇게 대입의 새로운 균열을 내는 데 대해 굉장히 신선하고 제 딸이 대학 입시 문턱에 갔을 땐 이 IB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꿈을 한번 꿔봅니다. 사실 아직 멀었지만. 네.
우리 좋은 쌤은 말이죠. 네. 김진우 선생님이 얘기해도 다 맞다고 하고, 우리 김영수 선생님이 얘기해도 다 맞다고 하고, 네. 좋습니다. 뭐, 아주 긍정적인 태도. 우리, 나쁜 쌤은요? 아니, 나는 계속 얘기하지만 대외 물꼬를 열 수 있는 거는 직업교육밖에 없어. 네. 아이비 이거보다 직업교육이 더 빨라. 대학보다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되는데 사실은 부를 필요도 없었는데. 근데 나는 여전히 우리 소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한 가지 계속 의문이 남는 건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안 했는데 이거 엘리트 교육이 아닌가. 영어 잘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고. 원래 돈 많은 애들이 공부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조금 문제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 거 하려면 진짜 애들 얼마나 책 많이 해요. 요즘 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 책 다 살래 해봐라.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으로 빠지는 것도 아닌가. 흑수저인 애들은 여전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하실 거 있습니까? 엘리트 교육이냐에 대해서 엘리트 교육이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아시아권에서는 영어로밖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국어로 바꾸는 것이 거의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들에서 도입한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그들만을 위한 엘리트 교육, 귀족 교육 아니냐 이런 인식이 퍼진 거는 사실인데요. 네. 그거는 아시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언어 장벽이 없는 미국에서는 90% 이상이 공립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게 귀족 교육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그냥 아시아적인 현상일 뿐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엘리트 교육이냐,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만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기외고에서 IB를 하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수업 참관을 하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게 선발된 집단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이게 공부를 성적이 낮은 아이들한테는 사실 어렵지 않겠냐. 선생님들도 이거 금방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울컥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성적이 낮다고 내 생각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성적이 낮다고 내 생각이라는 거를 기를 수 있는 기회조차 처음부터 박탈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수준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생각, 저자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라는 걸 기르는 그런 기회를 처음부터 성적이라는 잣대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공교육에도 100점, 50점이 있어요. 근데 IB에도 100점, 50점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공교육의 100점, 50점은 교과서의 생각, 저자의 생각 100점, 50점인 거고요. IB에서는 내 생각 100점, 5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점, 똑같은 50점이라도 종류가 다른 성격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엘리트만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그냥 종류가 다른 종류의 교육이고요. IB 학생들이 이런 최고 점수를 받는 애들이 대한민국 수능을 보면은 반타작하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거는 전 세계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푸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 문제가 굉장히 낯설어서 어렵지만 그들은 수능이 낯설어서 어려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게 익숙한 거고요. 우리는 수능 형태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익숙함의 문제일 뿐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디펜스 잘하시네. 다음 방송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센 거 좀 들고 와야겠네. 네, 좋습니다. 수사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3회 방송이 이렇게 다 마무리되게 됐는데요. 어떻게 저희들이랑 좀 얘기할만 하셨습니까? 아니 더 센 질문을 기대를 했는데 뭐야 너무 약해서 뭐야 다음번에는 좀 더 강력한 펀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번. 사실 나는 우리 제 소감은요. 사실 우리 제주도의 상황들 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네. 우려와 기대도 있는데. 그거는 제주도 가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인천이나 부산에서 안 하고 있는 거를 우리 지금 제주에서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참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지난 3주간의 이 방송이 너무 의미 있었고 저는 우리 제주도 선생님들이 다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하여튼 3주 동안 우리 나와주신 이혜정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3주 동안 저희 방송을 통해서 IB에 대한 오해가 좀
해소되셨다면, 그리고 또 의문점이 생기셨다면 생각할 수 있는 내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셨다면 좋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교육 잡수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